안녕하세요. 북클럽 비바 오늘 부활 1 마저 해보겠습니다. 50장부터 51, 52, 53장까지만 보려고요. 오늘은 좀 짧게 해볼게요. 짧게 목표. 50장은 그래서 어떻게 됐나요? 지금 카츄샤하고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하고 그 카츄샤가 원망하는 말, 막 심한 말, 속에서 자기도 잊고 있었던 말 다 내뱉고 이제 나를 버릴 때는 하나님이 없었냐고 이제 그런 욕을 먹고 끝났죠. 돌아와서 다음날 아침 네흘류도프는 잠에서 깨서 전날 있었던 일을 전부 떠올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두렵지만 시작한 거니까 내가 이거 끝을 봐야지 하고 마음을 다지면서 집을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냐면 누구한테 가냐면은 마슬렌니코프에게 가요. 마슬렌니코프는 연대에서 네흘류도프가 군대에 있을 때 함께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친구예요. 나이가 많지만 네흘류도프보다 나이가 많지만 서로 부위와 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러시아어에서 그 친숙하게 일컫는 뜨이로 서로 호칭하는 친구 관계예요. 그 마슬로바 그러니까 카츄샤하고 카츄샤를 자주 만나려면 이렇게 그 정해진 날짜 말고 더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는 현 지사, 우리로 치면 도지사급이죠. 현 지사에게 허가서를 받아오면 된다. 그런데 현 지사가 지금 외유 중이에요. 그럼 어디 가서 허가를 받냐? 그러니까 거기 마슬레니코프한테 받으면 된다. 즉 직무대행이죠. 근데 이 직무대행이 마침 자신과 연대에서 같이 근무했던 친구인 거예요. 이 마슬레니코프의 묘사를 한번 읽어볼게요. 연대의 재무관, 회계 담당자였는데요. 격리 참모 이런 거였겠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선량하고 식무 능력이 뛰어난 장교인데 군대와 속한 연대와 황제폐하 외에는 아무것도 몰랐고 딱히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으로 나오냐면 선량하고 악의가 없어요. 그런데 세계가 좁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세계. 그게 다 옳아요. 그리고 그 밖의 것은 잘못됐거나 잘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량한 마음으로 그 시대에 필요한 일을 안 하고 엉뚱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주변에도 여전히 지금 시대에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우리도 그럴 수 있고.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부유하고 활동적인 여성과 결혼했고 아내의 요구에 못 이겨서 군대에서 이제 문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부지사급이 된 거죠. 아내는 마슬레니코프를 조롱했고 자신의 반려동물을 대하듯이 어루만졌다. 강아지 취급했다는 거예요. 네흘류도프가 지난 겨울에 이 부부를 방문했지만 너무 지루해서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여기서 저는 얼른 딱 떠오른 게 마슬레니코프는 어떤 사람이냐. 투실투실하고 불그레한 얼굴이 옛날 그대로고 비대한 몸집도 여전했다. 군대에서도 항상 옷차림을 최신 유행으로 입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문간에 약식 제복을 입고 있었다. 집안이 좋은 사람이었겠죠. 네흘류도프가 있는 연대는 황제폐하에 좀 가까이 갈 수 있는 연대였으니까 이런 걸 쭉 보면 전쟁과 평화가 떠오르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문관과 군인들이 나와요. 귀족 자제들 또는 하급 귀족이거나 지체 높은 신분이 아니지만 귀족들처럼 높은 자리에 군에서는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자신의 출신 성분보다 좀 계급보다 높은 자리로 갈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출세를 하려는 젊은이들 이런 모습들이 전쟁과 평화에서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 마슬레니코프를 딱 읽으니까 누가 떠올라요? 얼굴이 환하고 투실투실하고 불그레하고 몸집 비대한데 옷은 최고급으로 입고 있고 피에르, 그쵸? 피에르. 네흘류도프는 근데 그 피에르가 두 번째가 나타샤랑 결혼한 거고 처음 결혼할 때는 엘렌하고 결혼하잖아요. 그 엘렌이 사극의 여왕이었고 피에르를 그냥 애 취급했죠. 여기서 저는 약간 엘렌과 피에르와 똑같은 관계는 아니지만 이 마슬레니코프가 자각하지 못한 피에르였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까.
엘렌의 애완동물 대하듯 하고 둘 다 너무 지루해서 네흘류도프는 다시 이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거잖아요. 약간 전쟁과 평화에서 출연했던 그 무수한 다양한 귀족의 군상들, 군인의 군상들이 거기서 어떤 한 특징을 딱 집어서 여기서 다시 나오는 느낌? 그래서 이건 좀 전쟁과 평화 느낌인데 하고 읽는데 여기서 네흘류도프의 부탁을 들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를 만나려고 하냐? 그 사람 죄목이 뭐냐? 독살. 하지만 부당한 판결을 받은 여자야. 그러니까 그렇군. 공정한 재판이라는 게 그렇지. 그자들은 늘 그런 식이니까. 여기서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갑자기 프랑스어로 말했다. 굳이 프랑스어로 말할 필요도 없는 말을 갑자기 프랑스어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아, 자네는 내 의견에 찬성하지 않겠지. 하지만 어쩌겠어. 그게 나의 확고한 신념인걸. 이러면서 이제 마슬레니코프는 반동적이고 보수적인 신문에서 1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주장한 칼럼들, 말하자면 요즘으로 치면 칼럼이죠. 그런 걸 읽은 견해를 막 네흘류도프한테 얘기하면서 네흘류도프한테 자네가 자유주의자라는 건 내가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이제 이 짧은 한 문장에 그는 이렇게 덧붙이며 반동적이고 보수적인 신문에서 1년 동안 다양한 형태로 읽은 견해를 토로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문장에 사법개혁하고 나서 그 1,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는지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가 사법개혁을 했지만 봐라 이런 재판을 하니 더 엉망이 되고 그러니까 무언가 사회에서 무언가를 개혁하려고 할 때 이게 하나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거 하나가 해결된다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요거는 우리가 해결하자고 개혁을 한 건데 그 개혁이 못마땅할 때는 이것 때문에 마치 파생된 모든 일이 이게 원인인 것처럼. 그리고 완벽한 개혁이라는 게 어디 있겠어요. 100%의 잘못을 70이나 80으로 줄이는 거지 그걸 0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근데 그런 개혁이 일어나면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7, 80% 때문에 이 개혁은 처음서부터 잘못된 것처럼 제가 지금 좀 흥분하네요. 여러 가지 사건이 떠올라서. 마치 이 개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처럼 난리를 치죠. 똑같은 거예요, 이때 러시아도. 사법개혁하고 나서 신문들이 이제 이때 러시아가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구독자가 많은 신문이 있었겠죠. 그런 데서 다 이제 이 사법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죠. 그러면 사법개혁 이전은 더 좋았나? 아니잖아요. 네흘류도프가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네는 자유주의자라는 걸 내가 알아. 마슬레니코프가 그러니까 내가 자유주의자인지 아닌지는 나도 모르겠어 하고 미소를 지어요. 단지 사람을 재판할 때 먼저 그 사람 말을 들어봐야 되고 법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귀족이나 농노나 차별이 없고 아직 판결나지 않은 경우에 사람을 고문하거나 구타해서는 안 되고 지금도 우리가 잘 안 지켜지죠. 이거는 고문이나 구타가 없어졌다 해도 판결이 나지 않았는데 일단 죄인 취급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기가 말했다는 이유로 모든 사람이 어떤 정파로 자기를 생각하고 자유주의자라고 부르는 게 늘 놀라웠다. 이 문장도 일제강점기 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읽으면 동의를 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상식이라고 생각하고 이 정도는 어느 사회나 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얘기했는데 그걸 얘기하는 순간 너는 어느 당 지지자지, 너는 누구 지지자지, 너는 진보지, 너는 보수지 이렇게 정파에 딱지를 붙인다는 거죠. 네흘류도프가 여기서 그렇게 느끼면서 얘기를 해요. 내가 자유주의자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날의 재판이 아무리 형편없다고 해도 예전보다는 낫지. 이거는 교육개혁이나 조세개혁이나 사법개혁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서 아무리 이게 많이 문제가 있다고 해도 20년 전보단 낫지, 30년 전보단 낫지 하고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변에도. 더 나아지자고 비판하는 거지 이 개혁이 원래부터 틀렸어 하고 원점으로 돌아가려고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항상 그 비판에는 그 의도가 섞이는 거죠.
잘못된 거를 개선하면서 더 나아가자는 비판도 있겠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는 이 개혁 자체가 못마땅했던 사람들이 개혁을 흔들기 위해서 비판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그걸 이제 우린 알잖아요. 지난 수십 년을 겪어보면서. 톨스토이는 러시아에서 사법개혁이 처음 일어나고 그 사법개혁이 잘 된 건지 안 된 건지 옥신각신 왈가왈부 할 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재판이 아무리 형편없다 해도 예전보다는 낫다는 걸 알아 하고 네흘류도프가 얘기해요. 그래서 변호사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비싸 보이는 값비싸 보이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돈 자랑한다고 하는 요즘 말로 치면 돈 자랑하는 그런 사무실을 꾸며놓고 있는 변호사를 얘기하니까 마슬레니코프가 얼굴을 찌푸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증인신문에 했는데 그 변호사가 자기를 한 30분 동안 조롱한 일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한 사람 틀림없이 정치범으로 왔다고 믿는 베라에 대한 면허 허가증도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마슬레니코프는 자신만만해요. 자네도 이제 가면 그 감옥소 질서가 어떤지 보게 될 거야.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어. 감옥이 꽉 찼거든. 죄수들로 시베리아 가야 되는 이송 죄수들로 꽉 찼어. 그래도 난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고 이 일이 참 좋아. 자네도 가면 이제 알겠지만 죄수들이 감옥에서 요즘은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만족하고 있어. 다룰 수 있어야지. 얼마 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아주 우리가 잘 해결했어. 만약 그렇게 해결 안 했다면 폭동이 나고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생겼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배려, 다른 한편으로 확고한 권력이 필요하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의 그 말을 들으면서 손만 탁 클로즈업을 하는 거예요. 또 카메라가. 금단추가 달린 희고 빳빳한 루바슈카 셔츠, 소매 밖으로 터키석 반지를 낀 하얗고 피둥피둥한 주먹을 움켜쥐며 배려, 확고한 권력 이 두 가지로 이제 교도소의 질서를 잡는다는 거죠. 금단추는 부유한 사람들의 상징이죠. 와이셔츠를 입을 때 커프스를 금단추로 하는 것. 요즘도 있죠, 그런 게. 하얀 손에 터키석 반지라고 했는데 제가 터키석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 색깔을, 쨍한 하늘색 있잖아요. 근데 남자가 금단추 달린 하얀 셔츠에 하얀 손에 터키석 반지. 여기서 정말 이 시각적인 효과가, 색채의 효과가 확 드러나죠. 이 사람이 얼마나 보수적인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배려와 확고한 권력. 근데 네흘류도프가 2번 다녀왔는데 나는 참 괴롭더라고. 그러니까 막 얼마나 이게 어떤 백작 부인의 노력에 의해서 이 교도소의 처우와 질서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 사람은 계속 얘기해요. 근데 네흘류도프는 별로 듣고 싶지 않으니까 일어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우리 아내를 좀 보러 가지 않겠나? 아니 지금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봐야 되는데 어떡하지? 우리 아내가 알면 난리 날 텐데 막 이러면서 조르는데 저기에 마슬레니코프가 이 대목도 묘사가 너무 좋아요. 마슬레니코프가 배웅을 하는데 중요한 사람이면 문과까지 배웅을 하겠죠. 안 중요한 사람이면 사무실에서 내보내겠죠. 근데 여기서는 첫 번째 층계참까지 배웅을 해요. 그만큼 2번째로 중요한 사람이래요. 2번째로 중요한 부류는 첫 번째 층계참까지만 배우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배웅했는데 지금 마음속으로 네흘류도프는 내가 문과까지 배웅해야 될 사람은 아니고 여기까지 하고 마음을 정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사를 하고 나오는데 이 대목도 네흘류도프가 아예 못 간다고 하는데 계속 조르잖아요. 근데 하인과 수위가 달려와서 외투와 지팡이를 건네고, 왜냐면 러시아는 이제 실내에 들어올 때 이걸 입구에서 벗어서 걸어놓고 들어가니까 이 외투와 지팡이를 막 들고 오고, 순 경찰이 또 밖에서 문을 열어주고, 네흘류도프는 신분이 높은 귀족이니까요. 그런 과정에서 계속 조르는데 이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에 꼭 오라고 계단에서 네흘류도프를 향해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묘사할 때 그 사람 한 명을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아내, 아이들,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는지를 가지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 여기선 뭐예요? 마슬레니코프는 공처가죠. 부인이 군대 그만두고 관리를 해 여보, 그러니까 그만두고 군복 벗고 현 부지사로 오고, 이 사람이 얼만큼 악의가 없는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악의가 없는데 얼만큼
끔찍한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 교도소가 처우가 개선됐고 너무 다들 잘 지내고 있고 고마워하고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보수적인 신문들만 읽고 거기서 말하는 반동적인 주장을 따라한다고 그렇게 톨스토이는 이 사람을 묘사했어요. 자, 50장에서 우리는 현 부지사 마슬레니코프를 봤습니다. 51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이제 교도소장을 만나러 가요. 면허 허가증을 받았으니까 보여주려고 온 거죠. 그런데 교도소장 집을 갔는데 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상태가 좋지 않은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아름답거나 훌륭한 연주가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는 랩소디가 아니라 클레멘티의 연습곡이 대단한 박력으로 또렷하고 빠르게 연주되고 있었다. 클레멘티 연습곡이 주로 우리 피아노 칠 때 소나티네 앨범 이런 데 들어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또록또록하게 빨리빨리 치는 연습하는 연습곡이 많은데 계속 반복해서 치면 참 듣기 괴롭죠. 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그런데 누가 문을 열어주냐. 한쪽 눈에 붕대를 감은 애꾸눈을 하고 있는 하녀가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거 소설 읽을 때 한쪽 눈에 붕대를 감은 하녀가 이게 아니라 카메라라고 했잖아요. 탁탁탁 두드렸는데 하녀가 문을 딱 열었는데 애꾸눈인 거예요. 어수선하죠, 분위기가. 그 이상한 피아노 소리 계속 들리고. 근데 여기 들어와 보니까 털실로 짠 탁자부 위에 커다란 램프가 있는데 소파, 탁자, 작은 응접실 막 꾸며놨어요. 그런데 장밋빛 종이 램프가 한쪽에 불탄 자국이 있었다. 뭔가 중산층처럼 꾸며놨는데 어수선한 거예요. 소장이 피로에 지친 얼굴로 나와서 막 이 단추 채우면서 오는 걸 묘사를 해요. 이것도 제복의 중간 단추를 잠그면서 말했다. 이건 어떤 묘사겠어요? 아무 설명 없지만 안에서 옷을 벗고 쉬다가 지금 사람을 만나러 나오면서 옷을 입고 나오는데 높은 사람이면 안에서 딱 제대로 옷을 입고 나와야죠. 이게 전반적으로 좀 어수선한 거예요. 근데 허가증이 있다고 하니까는 누군지도 이름도 잘 못 알아듣고 하다가 피아노 소리, 클레멘티 곡의 연소음이 들려오는 문으로 소장이 다가가더니 마루샤, 잠깐이라도 좀 멈춰줘. 그러니까 뭐라고 묘사해? 목소리로 미루어 그 음악은 소장의 인생을 짓누르는 십자가인 듯 했다. 괴로운 거예요. 맨날 듣는 게.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단 말이다. 그러니까 피아노 소리가 멈추고 당연히 딸이 불만이 좀 있었겠죠? 불만에 찬 발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문을 통해 엿보았다. 즉 딸이 그만 치라고 하니까 왜요? 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이 착 묘사. 피아노 딱 멈추더니 왠지 발소리가 기분 나빠하는 것 같은데 누가 왔지 하고 쓱 보고 가는 거예요, 딸이. 소장은 피아노 소리가 그치자 그제서야 편안함을 느낀 듯 이제 담배를 피죠. 그리고 마슬로바는 만날 수 없다, 오늘. 왜? 돈 직접 주지 마라. 이렇게 돈 주니까 술 취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네흘류도프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 전날 마슬로바가 자신에게 그렇게 막 했던 말들이 떠오르니까 술에 취해서 난리라니까 무슨 짓을 했을까 당연히 두렵겠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도 아이를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서 교도소장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얘기하고 있는데 대여섯 살쯤 된 여자아이가 들어와요. 이 대목은 예전에 우리 코로나 때 부산대학교에 계신 분인가? 그 BBC에서 코로나 때가 아니구나. 그때요. BBC에서 대면으로 그 한국 특파원처럼 인터뷰하는데 딸이 뒤에 문 열린 대로 막 들어와가지고 소동이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대목이 좀 그런 느낌이에요. 소장이 네흘류도프와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제 아이는 좀 크죠. 대여섯 살쯤 된 여자애가 들어오는데 얘가 네흘류도프가 낯서니까 네흘류도프만 보면서 아버지한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넘어진다 하고 앞을 안 보고 걸으니까 아빠가 걱정하면서 여자아이를 보고 빙그레 웃어요, 소장이. 딸이 이쁜 거죠. 그래서 면회가 된다면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될 겁니다 하면서 여전히 네흘류도프를 쳐다보는 딸아이를 껴안으면서 안아주면서 소장이 말했다.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내려놓고는 부드럽게 내려놓고는 대기실로 나갔다. 이 짧은 장면이지만 이 소장이 아이에게 얼마나 부드럽게 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뭐 아빠 손님 만나잖아 막 이러지 않고 들어오니까 또 안아주고 넘어진다 이걸 걱정하죠. 소장이
한쪽 눈을 붕대로 감은 하녀가 외투를 건네주자 문을 나서려고 하는데 바로 또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클레멘티 연습곡의 뚜렷한 연소음이 울렸다. 보통이 아니죠, 딸도. 근데 저희는 음악원에 다니는데 아주 여기 지금 어수선한 곳이라고 돼 있는데 또 다른 데도 보니까 다 서로 번역이 다르더라고요. 음악원은 좀 자유분방할 거 아니에요. 규율이 강하지 않은 곳이란 뜻이죠. 하지만 재능이 대단한 아이입니다. 재능은 연마해야죠. 그런데 괴로워요. 우리 집이 좁아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교도소에 들어가서 죄수들이 있는 데를 가족 얘기하면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대목에서도 제가 처음에 교도소장 나올 때 얘기했지만 우리 그 유명한 아마도 김근태 전 의원님 같은데 그 얘기 있었죠.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데 근데 김근태 전 의원님만이 아니라 고문당한 많은 분들의 그 글을 보면 그 대목이 나와요. 끔찍한 고문을 당하는데 그 자기 고문했던 그 수사관이 아이 뭐 중간고사 성적 얘기하고 끼니 때 되면 짜장면 먹으면서 막 집사람이 생활비 부족하다고 투덜댄다고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고문을 받다가 저 사람들 이 방에서 나가면 너무나 평범한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더 공포스러운 그 얘기가 여기서 좀 얼핏 떠올라요, 저는. 물론 이 소장이 그렇게까지 누군가를, 이 소장 같은 경우, 뭔가 이 소장이나 부소장은 톨스토이가 나쁜 사람들로 그리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안에서 뭔가 선의를 갖고 있어도 뜻대로 안 되는 사람으로 그려요. 그렇지만 어쨌든 교도소 안의 상황은 너무나 끔찍한데 그 딸아이의 재능이나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교도소 안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카츄샤 감방에 있을 때 우리 아들 좀 꼭 만나게 해줘. 그 나리한테 그 사람이 이제 만나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부소장이 와서 부소장한테 네흘류도프를 인계하고 소장은 나가고 부소장하고 교도소를 지나가면서 네흘류도프는 감방마다 이렇게 자물쇠가 풀려 있고 몇몇 죄수는 복도에 나와 있는데 부소장은 간수들에게 가볍게 이렇게 눈짓으로 아주 가벼운 그 겨우 눈에 띌 정도로만 고개를 까닥이면서 죄수들을 곁눈질했다. 근데 죄수들이 쭉 있는 걸 보다가 더 컴컴하고 더 악취나는 복도로 가요. 그 복도에는 자물쇠 채운 문들이 있는데 문에는 이른바 작은 눈동자라고 하는 지름 0.5 베르쇼크 가량의 구멍들이 있었다. 이거는 우리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3cm 정도 되는 구멍들이 있는 거예요. 독방인 거예요. 독방. 이걸로 이제 뭐 하는지 보는 거고 거기는 늙은 간수 외에는 주름진 우울한 얼굴에 늙은 간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지금 만나려고 하는 그 할머니가 아들하고 같이 잡혔는데 방화제로 우리는 불을 지르지 않았다고 하는 그 할머니의 아들인 거예요. 맨쇼프. 맨쇼프를 만나러 왔어요. 여기서도 맨쇼프는 어느 방인가 부소장이 간수에게 물었다. 그러니까 그 늙은 간수가 왼쪽에서 8번째입니다. 하고 탁 52장으로 넘어와요. 저는 이런 소설 쓰기가 톨스토이를 읽다 보면 참 좋아요. 네흘류도프가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충분히 짐작이 가죠. 52장에서는 네흘류도프가 들여다봐도 됩니까? 하고 여기를 들여다보는데 너무 막 낙심하고 좌절한 사람들 모습을 보니까 이제 끔찍해서 더 못 봐요. 근데 맨쇼프를 만나러 갔는데 맨쇼프 감방에 들어가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맨쇼프를 뭐라고 묘사했냐면 긴 목, 건강한 근골, 선해 보이는 둥근 눈, 짧은 턱수염을 지닌 젊은 남자가 침상 옆에 섰다가 겁에 질린 얼굴로 황급히 그 죄수복 비슷한 실내복, 할라트를 걸치면서 감방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특히 의문과 두려움에 차서 네흘류도프와 간수와 부소장을 빠르게 훑는 겁에 질려서 막 보는 거죠. 선량한 둥근 눈동자의 네흘류도프는 충격을 받았다. 이 외모의 묘사는 전형적인 슬라브족의 얼굴이죠. 둥글고 선해 보이는 눈, 긴 목, 건강한 근골, 그쵸?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어느 나라든 자기 나라 사람들의 어떤 보편적인 얼굴에 대해서 선량함을 부여해요. 그리고 그런
평민들에게 그런 얼굴들이 있죠.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보면 큰 눈을 선량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박시부인전 생각해보세요. 왕방울처럼 툭 튀어나온 눈. 지금 제 눈 같은 이런 눈이 없겠죠. 그거는 박시부인의 어떤 낯설고 이상한 모습이었지 아름다운 박시부인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들을 보면은 총명하고 이렇게 벗지나 이렇게 씨앗 열매처럼 총명하고 까만 눈동자를 아주 좋아했죠. 큰 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막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 눈도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땐 중간 정도 크기의 눈인데 눈빛이 초롱초롱하고 이게 씨앗처럼 까만 게 안에 있어야 됐어요. 이렇게 크고 왕방울 같은 눈을 예쁘다고 하지 않았다고요. 똑똑하다고 좋아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선량한 얼굴 했을 때 대표적인 농민의 얼굴을 그린다 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긴 목, 둥글고 큰 선량해 보이는 눈 이렇게 묘사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일제강점기 지나면서 우리도 이렇게 큰 눈을 막 선량함과 연결해서 서양 문학의 영향도 받고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옛날 이야기들 보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선량하고 큰 눈은 슬라브족의 전형적인 특징이겠죠. 둥근 눈. 왜 이런 외모를 묘사했냐. 너무나 전형적인 소박한 농촌 젊은이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소연하기 시작하는데 부소장이 나가니까 막 더 격분해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네흘류도프는 뭐라고 하냐면 이 선량한 남자가 하는 얘기가 사실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며. 그럼 이 선량해 보이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면 그건 더 끔찍하다. 하고 마음이 슬퍼져요.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막 하소연하는 얘기는 이 교도소 모습은 지푸라기 매트리스를 얹은 낮은 침상, 굵은 격자무늬, 격자무늬, 쇠창살이 달린 창, 더럽고 눅눅한 벽, 털신을 신고 할라트, 실내복을 걸친 불행하고 볼품없는 농부의 불쌍한 얼굴과 몸. 이런 상황에서 끔찍하다고 느끼는데 슬퍼하고 있는데 내 속으로 네흘류도프가 사연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기 아내를 술집 사장이 뺏어간 거예요. 그래서 아내 너무 억울해하다가 가서 아내를 자기가 데리고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내가 또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법에 심판을 호소하니까 관리를 다 매수해가지고 무죄가 되는 거예요. 술집 주인은. 그래서 아내를 강제로 데리고 오니까 그 다음날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아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러 가니까 분명히 그 술집에 자기 아내 지나가는 걸 봤는데 없다고 하면서 일꾼들과 술집 주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팼어요. 근데 다음날 술집에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어머니가 고발을 당해서 여기 감옥에 와서 독방에 갇힌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불을 지르지 않았고 그때 그러니까 세례 줄 때 대부가 있잖아요. 대부의 집에 있었다고. 근데 정말로 불을 지르지 않았냐고 하니까 불 지르는 건 생각도 안 했다고. 근데 동네 사람들 얘기가 그 술집 주인이 보험에 들었다고 하더라. 그래서 마침 자기들이 거기 따지러 왔을 때 소동을 막 크게 일으키고 불을 지르고 자기들한테 뒤집어 씌운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사실이라고 나으리 아버지가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엎드려 절을 하니까 네흘류도프는 그러지 말라고. 근데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제 인생이 여기서 망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뺨이 실룩거리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할라트 소매를 걷고 더러운 루바시카 소매로 눈물을 닦았다. 그러니까 풀 찍지 말아요. 우리 어떻게든 노력해 봅시다. 이렇게 달래면서 나오는데 이 나오는 대목도요. 맨쇼프가 간절하잖아요. 네흘류도프가 나가는데 문과까지 배웅을 하게 되죠. 우리가 높은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 문과에까지 따라 나오는데 간수가 문을 그냥 쾅 닫으니까 부딪혀요. 맨쇼프가 부딪히거나 말거나 그냥 닫아버려요. 간수는. 그리고 간수가 문을 자물쇠를 채우니까 맨쇼프는 문구멍으로 또 내려다보는 거죠.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마슬렌니코프는 첫 번째 층계참까지만 가고 놀러와 하면서 헤어졌다면 맨쇼프는 자기를 감옥에서 내보내줄 수도 있는 이 네흘류도프를 그 간수가 문을 닫는데 부딪힐 만큼 문까지 가서 문 닫힌 다음에는 구멍으로 보면서 또 배웅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 간절함이 드러나죠. 이런 묘사가 참 뛰어납니다. 그 다음에 53장에서도 저는 이 52장에서도 이 선량한 둥근 눈에서 전쟁과 평화에서 톨스토이가 그 나로드 러시아 민중에 대해서 묘사를 할 때 얼마나 이 평화롭고 순박한, 그러나 순박하고 무지하기 때문에 또 어이없는 일을 저지르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애정을 가지고 묘사했던가 이게 떠오르더라고요. 전쟁과 평화의 여러 장면들이. 근데 53장에서도 석공조합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네흘류도프는 맨쇼프 만나고 교도소 밖으로 나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털신을 철썩철썩 소리나게 끌면서 감방문으로 누가 복도에서 자기를 보고 감방에 뛰어들어가더니 사람들이 우우 나와가지고 네흘류도프를 막아서면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민음사에서 이 역주가 좋아서 민음사 걸로 오늘 읽어요. 귀족 지주, 네흘류도프 같은 사람한테는 바린 이렇게 불러야 돼요. 나으리 할 때도. 그런데 여기 이 죄수들, 석공조합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바쉐 블라가로지에 그래요. 바쉐 블라가로지에 그러면은 이것도 나흘인데 관리 나흘이라고 번역한 게 가장 맞는 것 같더라고요. 뭐냐면 러시아가 14등급제가 있었어요. 문관부관. 거기서 9등급 이하에게 바쉐 블라가로지에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뭐 주무관님 이런 거겠죠. 주무관님 조금 더 높지만 네, 주무관님. 옛날 주사 어르신 바쉐 블라가로지에 이렇게 네흘류도프는 지주 귀족인데 석공조합 사람들이 이 사람을 왜 바쉐 블라가로지에라고 부르지? 바린이라고 안 하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여기 썼더라고요. 뭐냐면 원래 네흘류도프는 공작이니까 제대로 부르려면 바쉐 시아첼스버 이렇게 시아첼스버 아주 높으신 각하 반짝반짝 아주 높으신 각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쉐 블라가로지에 하면은 주무관님 이렇게 부르면 주무관 나으리. 왜냐면 이 석공조합 사람들은 그 이상 높은 사람을 만나보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면 주무관 나으리인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반영을 한 말이죠. 바쉐 블라가로지에 그러면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든 판결을 좀 내리라고 지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는 저는 블라가로지에 바쉐 블라가로지에 전 주무관이 아니에요. 네흘류도프 아이고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상관없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당국 사람에게 말 좀 해주십시오. 저희는 아무 죄도 없이 2달째 여기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했더니 부소장이 참 여기서도 진짜 그 전쟁과 평화에서 어이없는 유머라고 할 수 없는 가슴 아픈 얘기지만 하여튼 사람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으면서 각자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무엇이 엉망진창인지를 보여주는 그 장면하고 너무 비슷해요. 전쟁과 평화의 군중신하고. 부소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신분증명서가 없어서 통행증이 없어서 붙잡혔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 사는 현으로 보내야 되는데 거기 감옥에 불이 났다고 그 현에서 이 사람들을 좀 보내지 말라고 전갈이 와서 다른 현 사람들은 다 자기 현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신분증을 다시 받으면 되니까 돌아갔는데 아니면 거기 가서 그곳 감옥에 좀 있다 나오거나 이 사람들은 그 현에서 보내지 말라고 감옥에다 불탔다고 해서 지금 계속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아니 그렇게 겨우 그런 이유로요? 하니까 40명가량의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네흘류도프 부소장을 애워싸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왁자지껄 얘기하니까 한꺼번에 말하기 시작하니까 부소장이 한 명만이 한 사람만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50살가량의 키가 크고 점잖아 보이는 농민이 나섰다. 여기도요.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읽어보면 키가 큰 사람을 점잖다고 하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 키가 크고 눈이 크면 이제 선량하게 보는 거죠. 점잖아 보이는 농민이 신분증명서가 없다고 갇혔는데 우리 원래 있었고 2주 정도 석공조합은 뭐냐면 돌아다니면서 어디에 가서 뭐 다리를 건설한다거나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할 때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떠돌이 노무자들처럼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길드를 만들어서.
근데 2주 정도 기한이 지났는데 이거는 뭐 해마다 그랬고 신분증명서가 우리 일하다 보면 그러면 그때는 아무도 처벌을 안 했다고 2주 정도 지난 니네 현에 가면 거기서 다시 신분증명서 받으면 되는데 올해만 이상하게 체포가 돼서 여기 지금 우리가 2달째 있다고. 우리는 모두 같은 석공이고 같은 조합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 현 감옥이 불에 탔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돌아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 게 네흘류도프는 뭐라고 묘사해? 점자는 그 석공의 볼수염 사이로 기어다니는 다리가 많은 큼직한 암회색 이에 정신이 팔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큰 이가 돌아다니는데 긁거나 아프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느라. 또는 그 교도소에서 워낙 이가 들끓어서. 근데 겨우 그런 이유로요? 그러니까 부소장이 또 쿨하게 인정해요, 이 멋쟁이 부소장이. 좀 쿨한 사람이에요. 아, 네, 당국의 실책입니다. 주소지로 돌려보내서 정착하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어떤 자그마한 사내가 나오더니 비죽거리면서 한테 강단 있는 사람들을 이 작은 사람들 그 독하거나 뭔가 좀 꼬장꼬장한 사람들은 이 작은 사람들로 묘사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 키가 자기들보다 작고 눈도 작은 우리가 얼마나 꼬장꼬장하고 무서워 보였겠어요, 한때는. 그 이상야릇하게 입을 비죽거리면서 아무 이유 없이 괴로움 겪고 있다고 이 개만도 못한 막 이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막 입 다물어. 네. 그렇지 않으면 알지? 그러니까 이 남자가 막 뭘 알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무슨 죄를 졌습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해. 입을 딱 다물어요. 근데 네흘류도프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러면서 죄수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는데 여기서 막 압박감을 느끼면서 나오게 되죠. 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가둬둔 거냐고 하니까. 죄 없는 사람들, 거짓말 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얘기 들어보면 전부 자기는 지는 죄가 없지. 근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하죠. 근데 경계해야 될 파렴치한 부류들이 있다고. 그래서 어제도 2명을 벌했어요. 부소장이 얘기해요. 벌하다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명령에 따라 채찍질을 했죠. 그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태형하라고. 마슬레니코프가 그걸 준 거예요. 태형하라고 명령서를. 근데 여기서 네흘류도프가 태형은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에게 태형을 하면 안 되지만 이 감옥에 갇힌 죄수들은 권리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태형을 받아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태형은 감옥 안에서나 밖에서나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네흘류도프는 카투샤를 만나러 온 날 사람들이 뭔가 막 당황하고 자기랑 만나니까 간수나 교도소장이나 다들 당황하고 뭔가 막 잘못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게 이 안에서 이 사람들이 태형을 했구나. 태형도 30대나 됐잖아요. 그때 30대에 태형을 한 거죠. 그러니까 태형은 아시죠? 채찍질하는 거요. 우리로 치면 곤장을 때리는 게 태형이었죠. 호기심, 슬픔, 의혹, 몸으로 전이되는 정신적인 압박감 이런 게 강렬하게 덮쳐서 네흘류도프는 황급하게 빠져나와 사무실로 가죠. 근데 사무실로 갔더니 거기 보고 오는 동안 내가 네흘류도프가 지금 만나려고 하는 베라 부르겠다고 했던 약속도 까먹고 소장에 있다가 그제서야 사람을 보냅니다. 베라를 부르려. 자, 여기서 53장에 나왔던 석공조합 사람들은 무슨 얘기냐면요. 누가 이렇게 떠돌아다니면서 신분증명서가 필요한데 매번 날짜가 안 맞고 이랬을까요? 이게 구교도들이에요. 그때 러시아에서 구교도들이 여기서 딱 구교도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레스코프라는 작가 제가 띄워두겠습니다. 이쪽으로 할까요? 띄워두겠습니다. 네. 레스코프라는 작가가 구교도 얘기를 쓴 유명한 소설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북클럽 비바에서 작년에 했었거든요. 그 레스코프 작품이 다행히 요즘은 번역이 많이 돼 있어서 이 구교도들은 뭐냐? 러시아에서 원래 정교를 믿다가 러시아가 몽골 지배를 받잖아요. 몽골 지배를 받는 동안 이 정교는 카톨릭하고 다르게 각 나라마다 뭐 루마니아,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때는 같은 키예프 공국에서 같이 있었죠. 러시아 정교, 뭐 그리스 정교. 이 동방 정교들은
동로마 이쪽 서구의 카톨릭은 교황을 중심으로 촥 있다면은 여기는 각 지역의 그 대주교들이 같이 모여서 연합체로 공동 지도 체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의 초대 기독교 정신에 훨씬 맞는 거죠, 동방정교가. 그래서 최고 대주교 교황은 이 각 나라 주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동등한 주교들인 것, 동등한 어떤 상태인데 아무래도 러시아가 거기서 가장 힘이 크고 큰 나라였으니까 러시아 대주교가 중요했겠죠. 근데 17세기에 중엽에 러시아에서 17세기에 종교개혁을 하는데 이렇게 몽고 지배를 받고 몽고가 가고 나서 보니까 통일된 전례가 아니고 이 그리스나 이쪽에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게 러시아는 이렇게 여기서도 또 동서죠. 러시아에서는 이 서쪽에 있는 정교 국가들하고 교류가 없다 보니까 막혀서 뭔가 여기서는 바뀐 전례들이 자기들은 옛날 걸 그대로 쓴다거나 그래서 요걸 좀 우리가 통일을 해서 국제적으로 통일을 해서 러시아 정교가 좀 국제적으로 이 정교 사회에서 지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통일을 해야겠다고 개혁을 하는데 러시아 안에서 전통적인 믿음을 러시아 정교를 믿는 사람들이 개혁에 반대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성삼위일체를 그을 때 손가락 3개로 할 것이냐 2개로 할 것이냐 이걸로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 시대에 있었던 많은 논쟁과 비슷하죠. 이것 때문에 갈려가지고 나라의 정교 개혁을 따르지 않는, 종교 개혁을 따르지 않는, 러시아 정교의 개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교도소에 가거나 순교를 당하거나 하는데 러시아 땅이 크잖아요. 이 사람들이 지방으로 숨어 다니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믿음을 계속 유지를 합니다. 구교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좀 미신 같은 일도 일어나고 불법적인 일도 일어나고 하는데 어쨌든 대다수의 구교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했던 일이 이 석공조합 여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53장의 석공조합 40명이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여기 들어와 있는 거는 그런 구교도들이 받고 있는 어떤 차별, 탄압 이런 걸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석공조합은 워낙 구교도들이 많이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그 석공조합 구교도들이 이렇게 통행증으로 일어나는 일, 또 이들이 갖고 있는 구교도의 믿음, 그게 러시아 성상화 이권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믿음과 그 풍습, 전례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재밌게 쓴 소설이 레스코프 소설입니다. 여기서 53장의 석공조합 이야기가 잠깐 나오는 거죠. 그리고 54장에 이제 드디어 네클류도프가 만나기로 한 사람들을 만나야겠죠.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50, 51, 52, 53에서는 한 사람씩 군 시절의 동료, 교도소장, 부소장, 독방에서 만난 맨쇼프, 그리고 복도에서 우르르 40명을 만난 이 구교도인 게 틀림없을, 여기선 안 나오지만 석공조합 사람들, 이런 교도소를 둘러싸고 어떤 인물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하나씩 보여주고 있죠. 다음에는 드디어 그 혁명가인 게 틀림없을 베라와 어떻게 면회를 하는지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